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50년 공직 생활의 피로가 모두 씻겨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한 열흘간의 유럽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 중 하나였죠. 철도청에서 은퇴한 정수, 대학 교수였던 기태, 그리고 의사였던 동훈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저희가 다시 20살 청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 검사, 평생 범인 잡느라 해외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을 텐데 이번에는 좀 어땠나? 말할 것도 없지. 내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더구나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남편 명수가 계속 걱정되었어요. 여보,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명수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웃으며 말했지만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로비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기 전에 아들 민호에게 먼저 연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어머니 방금 도착했다. 아버지 잘 계시지? 어머니, 잘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언제쯤 집에 도착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괜찮으시지?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택시 타고 오시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수에게 직접 전화해 볼까 하다가 곧 집에 도착할 텐데 하는 생각에 참았죠. 제가 사는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며느리 소영이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쌀쌀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밥 드셨어요? 뭐 드실래요? 인사할까, 훈계할까, 어색한 말투로 물었죠. 아니, 비행기에서 먹었어. 민호는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오세요. 김숙민 거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소파에 앉자 민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세요. 김숙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에? 열흘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요. 어머니 없는 사이에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시고 길을 잃어버리시고 어쩔 수 없었어요. 김숙민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니. 여행 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불과 열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떠나기 전날만 해도 장을 보고 은행 일도 보고 다 멀쩡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 소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 2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치매가 그렇죠.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뭐라고? 겨우 70인데 무슨 고령이야? 뭐, 어쨌든 이미 3등급 치매 판정도 받으셨고 요양원에도 입소하셨으니까요.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소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곤 저를 향해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의사 선생님도 치매라고 하셨어요. 김숙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죠. 소영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고 민호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 하지만 일단은 남편부터 만나봐야 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야?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어머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갑자기 요양원에 있다는데 왜 지금 못 가? 당장 주소나 알려줘. 아, 정말지. 어머니도 참.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근데 벌써 밤이라 면회 못 할 거예요. 내가 모실게. 소영아, 넌 집에 있어. 김숙민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소영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듯한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몇 가지 키워드의 반복뿐이었어요. 갑자기 증상 악화, 치매 판정, 위험한 행동.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라. 진짜 치매에 걸린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투는 진심인 것 같았지만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호야, 너 아버지와 내가 40년을 함께 살았다. 한 번도 치매 증상 같은 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열흘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까지 갔다는 게 말이 되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만 응시한 채 차를 몰았죠. 1시간쯤 달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정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원이 나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 있는데 꼭 봐야 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방금 알았어요. 경비원 규정상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면회 가능하세요. 김숙민 화가 치밀었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남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오자. 돌아가자. 김숙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방은 정리해 놨어요. 소영이랑 저는 당분간 손님방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없이 시간을 보내셔야 하니 편히 쉬세요. 우리 집은 4베드룸 아파트였습니다. 제 부부의 안방, 민호 부부의 방, 서재, 그리고 손님방이 있었죠. 민호 말을 들으니 그들이 뭔가 이상한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소영은 이미 잠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짧게 인사하고 손님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네. 얼른 들어와, 저녁 차려놨어. 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제 방을 둘러보니 평소와 달리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치운 것처럼요. 제 화장대를 살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생활용품들이 없었고 옷장의 옷들도
일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간 흔적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제 본능이 30년 검사 생활에서 길러진 직감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가득했죠. 왜 명수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거지? 왜 소영의 태도는 저렇게 냉정한 거지? 왜 민호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지?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을 만나고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제 눈은 해가 뜨기도 전에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저는 이미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명수 생각뿐이었죠.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리가 보였어요. 언젠가 명수와 함께 새벽 산책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했었죠. 여보, 우리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그때 명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민호가 일어나 약속대로 요양원에 같이 가주길 바랐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갑을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저는 돌아서서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가운을 입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려고. 민호 깨울 필요 없어. 택시 타고 갈게. 식사는 드시고 가셔야죠. 준비해 드릴게요. 괜찮아. 가서 먹을게. 소영은 뭔가 더 말하려다 관둔 듯 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을 나서서 택시를 잡아 요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면회 시간이 안 됐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 있거든요. 꼭 봐야 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청소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데 꼭 봐야 해서요. 면회 시간은 10시부터인데. 그래도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몇몇 노인분들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명수님은 2층 203호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 아침 식사 시간이라 식당에 계실 수도 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었어요. 203호 방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명수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저희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들었더니 먼지가 묻지 않은 것을 보니 최근에 누군가가 만졌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와 식당을 찾아갔어요. 큰 홀에 여러 테이블이 있었고
4, 50명의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를 찾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그를, 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 놓인 식판은 거의 손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나야. 당신 괜찮아? 할머니,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내 아들이 곧 올 거야. 명수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란 듯한, 그리고 안도의 빛이 역력했어요. 어머, 당신이었어. 빨리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명수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여기에? 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여기선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아, 보호자시군요. 면회.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방금 돌아왔거든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궁금해서 일찍 왔습니다. 박명수님은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 인식에 문제가 있으세요. 명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명수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또렷하게 저를 알아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명수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제야 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군요. 잠시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10분만요. 그리고 박명수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후 명수는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아니야, 소영이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소영이가 어느 날 누가 올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전부 모르는 척 하라고. 계절, 날짜, 시간, 이름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치매 등급 판정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다 모른다고 하니까 3등급 치매로 판정했어. 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소영이랑 민호가 와서 짐을 싸더니 여기로 데려왔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 여기 직원들은 다 내가 치매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니요. 그것도 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당신을 여기서 꼭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지금 바로는 안 돼.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야 해. 그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내 방은 어디지? 그 할머니는 진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괜찮아요. 박 할머니. 곧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노인분들은 정말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저희 남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 역시 치매 환자로 알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정식 면회 시간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 주었어요. 곧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누구시죠? 네, 아들 민호 어디 있어요? 명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호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연기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숙민입니다. 민호 어머니고요. 곧 민호도 올 거예요. 저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여성 원장이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박명수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명수님은 공식 보호자인 아드님과 며느님이 등급 판정서와 함께 입소 신청을 하셨고 부인분의 동의서도 있습니다. 제 동의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출국 전에 사인하신 게 아닐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철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제가 평소에 서명할 때 넣는 작은 특징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 같네요. 그럴 리가요. 저희 절차대로만 했을 뿐인데 지금 당장은 남편을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곧 정식으로 남편을 퇴소시키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편으론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여 요양원에 가두었다니.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님, 민호가 아침에 일어났어. 어머님이 안 계시니 걱정했잖아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녀왔다. 너 시아버지를 만났어.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아버님 상태가 어떠셨어요? 민호 어디 있니? 우리 같이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 출근했어요. 회사에요. 저는 소영을 지나치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남편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소영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부엌에서 서성였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 소영아, 내가 지금 뭘 알았는지 너도 짐작하고 있지? 소영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는 치매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저는 소영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소영의 태도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명수가 그렇게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너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퇴근하면 얘기하자. 집에 일찍 와라. 휴대폰을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반응을 보니 그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연루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으로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은 소영일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마 소영의 말에 넘어간 것으로 보였어요. 이때 저는 옛 동료, 검사였던 정아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아, 큰일이 생겼네.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늘 점심 어떤가? 좋습니다. 평소 가던 그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시간, 집 안에서는 소영이 자기 방에 있는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명수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안방 화장대, 서랍, 옷장, 그가 사용하던 서재까지.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명수의 일기장이나 메모, 뭐든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필요했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명수의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기록을 확인하니 제가 여행 떠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쇼핑 목록, 친구들과의 약속, 건강 체크리스트 등. 치매 증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체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 서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드실래요? 저는 다이어리를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먹을게. 식탁에 앉자. 소영이 음식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요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상하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 생각하면. 소영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너 시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소영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받는 거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시고 그런 일들을 내가 여행 가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열흘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 치매가 그렇죠.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고 여기 오신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눈빛에서 거짓말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민호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소영이 엿듣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어요. 민호야, 너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야. 오늘 만나고 왔어. 정신이 또렷했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버지께서서 말하길 소영이가 검사관이 방문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소영이가 그런 짓을. 넌 정말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거야?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소영이 말만 믿고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아버지가 치매면 내가 몰랐겠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등급 판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어. 너가 알면서도 묵인한 거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없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때문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기 위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진실을 더 알아내기 위해 참았어요. 소영은 지금 어디 있지? 장 보러 나갔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없을 때 얘기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니? 한 달 전쯤 소영이가 어머니 해외 여행 계획 알고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이 집을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소영이가 계속 압박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살 거냐고. 우리도 내 집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 그런 이유로 아버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그래서 소영이가 어떻게 했는데? 소영이가 복지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치매 등급 판정을 받게 도와준다고. 아버지를 속여서 판정관 앞에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게 했죠. 그리고 어머니 서명도 소영이가 위조했어요. 분노가 제 온몸을 뒤덮었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나눈 대화 녹음해 둔 거 있니? 없어요. 하지만 소영이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좋아. 그럼 지금 소영이 컴퓨터 확인해 보자. 저희는 소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소영의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이메일함을 열자 몇 개의 수상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명수 치매 등급 판정 관련 요양원 입소 절차 등의 제목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저희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의도적으로 치매 판정을 위해 계획을 세웠고 판정관에게 뇌물까지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서 찾아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어? 장 봐왔어.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노트북을 닫고 저에게 눈짓했어요. 저희는 소영의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저희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영아, 이제 그만 거짓말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당황한 듯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분명히 치매세요. 선생님도 그렇게 진단하셨고. 그만해. 명수에게 모든 걸 들었어. 너가 어떻게 명수를 속여서 치매 판정을 받게 했는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격했어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피해망상에 시달리거든요. 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는 알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들자 소영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영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소영, 응, 맞아. 시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어. 민호도 다 불었고. 아니, 걱정 마.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돼. 저는 급히 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소영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계획대로 진행해. 시어머니도 설득할 거야. 재산 분배 얘기를 꺼내면 바로 넘어올 거라고. 이 집은 결국 우리 차지가 될 거야. 통화가 끝나고 소영이 방에서 나오려는 기미가 보이자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소영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집을 차지하기 위해, 이 강남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저희 남편을 요양원에 가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 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어떤 증거입니까? 소영이 전화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 모든 계획이 드러났지. 그리고 컴퓨터에서 관련 이메일들도 발견했고. 훌륭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겠네요. 오늘 만나서 자세히 얘기합시다. 저는 소영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남편을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어요. 평소 가던 레스토랑에서 정아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이 모든 계획을 자백하는 통화 내용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메일 증거까지. 훌륭합니다. 이제 남편분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치매 판정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만나봐야지. 판정관이 소영과 공모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해. 제가 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 담당 판정관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고마워, 정아.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기 및 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하는 방법. 둘째, 치매 판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이죠. 둘 다 진행하고 싶어. 그럼 우선 판정관을 만나보세요. 그동안 제가 고발장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남편분을 위한 판정 무효화 절차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쯤 치매 판정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에 신경 쓰세요. 특히 며느리의 자백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를 몰고 가던 중 문득 명수가 걱정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공식 면회 시간이었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명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명수님 보러 오셨죠?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원에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수는 작은 화단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노인 몇 분과 함께 화초를 가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명수의 눈이 반짝였지만 곧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왔구나.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응, 오늘 기분이 어때? 별로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계획이 있어. 증거를 모으고 있어. 정말 명수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것, 정아를 만난 것, 그리고 치매 판정관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까지. 명수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소영이가 어제 전화했어. 이틀 후에 행사가 있다고. 당신과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하던 너무 걱정 말라고. 좋은 요양원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했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이틀 후 행사 때 우리가 같이 올 거야. 그때 평소처럼 행동해. 치매 환자인 척하는 거 잊지 마. 알았어. 근데 여기 너무 외로워. 다른 환자분들은 진짜 치매라 대화가 안 돼. 알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데리러 올게.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고 소영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지영 판정사 공단 소속, 연락처 첨부. 조심하세요. 저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저는 박명수의 아내 김숙민입니다. 제 남편의 치매 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수님. 네, 기억납니다.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으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영이 소영과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속은 것인지. 다음 날 오후 공단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지영이 소영과 공모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속은 것일까요? 사무실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이지영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숙민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명수님 건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네, 제 남편입니다.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에 따라 3등급 판정이 나왔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치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검사 결과가 명확했는데요. 제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멀쩡합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이지영은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하지만 여기 검사 결과를 보면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시간과 장소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며느리가 시킨 대로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선생님, 누가 검사를 의뢰했습니까? 박민호 씨와 그 배우자 김소영 씨가 의뢰했네요. 보호자 자격으로요. 제가 해외 여행 중이었을 때죠. 제 동의 없이 여기 동의서에는 부인분 서명이 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제 서명이 있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제 서명입니다. 동의서에 있는 것은 위조된 것이에요. 이지영은 두 서명을 비교해 보더니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런, 정말 다르네요. 이건 사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제가 정확한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검사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박명수님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보통 치매 초기 환자들은 일부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데 박명수님은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만 대답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지시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네요. 이 선생님,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증거로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저도 이런 불법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이지영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과정을 설명했고, 김소영이 어떻게 검사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박명수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지영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하나 확보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이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요양원 행사 같이 가기로 하셨죠. 아버님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가야지. 저희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정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증거 수집 완료. 소영이 전화통화 녹음했고 이틀 후 요양원 행사에 참석할 예정. 치매 판정관의 증언도 확보했음. 몇 분 후 정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발장 준비 완료. 내일 모든 것을 마무리합시다. 조심하세요. 침대에 누워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어요. 소영의 마지막 연기를 지켜보고 그녀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소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날 날이기도 했죠. 거실로 나가니 민호와 소영이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간단히 먹자. 시간이 없으니까. 민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소영은 반대로 들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큰 성과를 앞둔 것처럼 말이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영의 차에 탔습니다. 소영이 운전석에,
민호가 조수석에, 그리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소영은 계속해서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프로그램도 많고, 식사도 영양가 있게 나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좋아야지. 그래도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치매는 집에서 관리하기 힘든 병이니까요. 정말 끝까지 연기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니 제대로 작동 중이었어요. 오늘의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약 1시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날 행사라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로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명수님 가족이세요? 2층 대강당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300여 명의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명수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명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눈이 반짝였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소영이 과장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명수 옆에 앉았어요. 여보, 나야. 괜찮아?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명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소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환영사, 직원들의 공연, 그리고 노인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임 등이 이어졌어요. 명수는 계속해서 치매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이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쬐자. 어머님, 아버님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소영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수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자 명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 오늘 모든 걸 밝힐 거야. 치매 판정관도 만났고 증거도 충분해. 고마워, 여보. 이곳에서 매일이 지옥 같았어. 다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잠시 후 소영이 정원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식사할 시간이에요. 저는 명수와 함께 대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소영은 과장되게 친절했어요. 명수에게 음식을 먹여주려 하고 계속해서 다정한 말을 건네며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가식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이지영 판정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명수님의 치매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제 남편은 치매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공식 판정 결과만 믿고 입소를 허가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입니다. 원장님, 제가 남편을 오늘 데려가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퇴소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치매 판정 무효화 절차도 꼭 밟으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대강당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소영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소영이 명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어요. 소영아, 민호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명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치매잖아요.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그만 연기해라, 소영아. 다 알고 있다. 소영은 당황한 듯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야, 어머님께 설명해 드려. 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영 판정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지영 녹음 박명수님은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만 대답하셨어요. 보통 치매 환자와는 다른 패턴이었죠. 김소영 씨가 검사를 의뢰했고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더 거짓말할 필요 없어. 명수에게 모든 걸 들었어. 너가 어떻게 그를 속여서 치매 판정을 받게 했는지.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치매예요. 제가 봤다고요. 밤중에 가스불을 켜놓고 길을 잃고. 거짓말 그만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치매 판정관의 증언, 위조된 서명, 너 전화통화 녹음까지. 전화통화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녹음 시어머니 드디어 치워버렸어. 치매 판정관이 왔을 때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했더니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왜요? 당연하잖아요. 그 집이 필요했으니까. 시아버지가 있는 한 저희는 평생 독립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감시하고 제 살림에 간섭하고 참을 수 없었다고요. 소영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민호야, 넌 정말 순진해.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독립시키지 않을 거였어. 그 집은 우리 것이 되어야 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이유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요양원에 가두었다는 거냐? 너무 잔인하지 않니? 잔인해요. 10년 동안 시아버지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당신들 세대는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요.
너 인생을 살고 싶었다면 그냥 이사를 가면 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이사요? 그럼 이 집은요? 이 비싼 강남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소영의 말에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녹음기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소영의 모든 자백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가 저지른 일은 범죄야.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문서 위조.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럼 어쩌시게요? 고소하실 거예요. 증거 없어요. 아버님은 치매라고요. 누가 치매 환자의 말을 믿겠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지. 오늘 명수는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는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법적 처벌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원했지만 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이미 늦었어. 너가 요양원에서 지낸 그 고통을 알아? 매일 밤 집에 가고 싶어 울었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그런 고통을 너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니? 소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민호야, 뭐라고 좀 해봐. 소영아, 이번엔 내가 도울 수 없어. 넌 내 아버지를 속였어. 나도 속였고.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그만들 해. 민호야, 너도 책임이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집에 가자. 저희는 회의실을 나와 요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퇴소 서류를 준비해 두었어요. 간단한 퇴소 절차를 마치고 명수의 짐을 챙겼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어요. 저희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명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곳에서 평생 갇혀 살았을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정말 힘들었겠다. 요양원에서.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다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하지만 당신이 옳으라고 믿었어. 당신이 진실을 알아낼 거라고 믿었어. 집에 도착하자 명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집에 왔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8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수감되고 민호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합의금 8천만 원을 받게 된 명수는 이 돈을 진짜 치매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호와 함께 실버정의센터라는 법률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부당하게 요양원에 보내진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켰어요. 소영도 교도소에서 진정한 반성을 하며 출소 후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시련이 결국 더 큰 사랑과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감동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특별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와 함께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치유와 나눔의 길로 변했어요. 정의는 실현됐고 잘못은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여보, 행복해. 명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말이에요. 소영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부부는 몸소 체험한 것이죠. 침대에 누워 명수의 손을 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내레이터 지금까지 진실의 귀환을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있다는 것.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의 중요성, 그리고 증오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통한 진정한 치유. 이런 깊은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라디오 드라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